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천안의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그때 당시에 천안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룸에서 지내다가 친구가 3개월 정도 도와주기로 하면서 좀 더 가게에서 가까운 복층 오피스텔을 구해서 반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세입자가 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약간 의아함을 느꼈지만 집도 깔끔하고 괜찮아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층을 쓰고 친구가 2층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전잠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친구가 눈이 빨간 채로 잠 한숨 못 잤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잠들고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씻고 자려고 2층에 누웠는데 갑자기 1층 불이 켜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불을 끄려고 내려오려 하는데 다시 불이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약간 무서워서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는데 다시 불이 켜지더니 바로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저에게 그 얘기를 했으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전기 문제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쉬는 날이라 서울을 올라갔을 때 저는 혼자 자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겁니다. 혼자 있었던 상황이라 조금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불을 끄려고 침대에서 일어난 순간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불이 3번 정도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찜질방에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친구가 오자마자 나도 그랬다고 얘기하자 친구가 센서 같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둥 아니면 무섭다는 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서 등은 현관에만 있고 방 메인 등은 스위치형이었거든요. 좀 무섭지만 그냥 전기 문제로 치부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밤 1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게 메인 자동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열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왔나 나가봤는데 엘리베이터는 다 1층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1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무서워져서 대충 마감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가게 되었는데 먼저 들어가 있던 친구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며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쫄랐냐, 무서워서 못 들어갔냐? 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애가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저도 사실 가게에서 약간 무서웠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얘기하길 혹시 우리 집 비밀번호 아는 여자가 있냐고 대뜸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자친구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그 시간에 서울 사는 여자친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친구가 1층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무심결에 2층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서서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밖으로 나와서 마음을 좀 진정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쫄라서 그럼 같이 올라가 보자고 올라가 보았으나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어쨌든 잠을 자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막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오바도 해봤지만 더 큰 문제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집에 귀신이 한 마리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엄마가 내려가 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여장부십니다. 어머니가 내려오시고 저희는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남자 둘 사는 더러운 집 청소하시고 피곤하셔서 잠시 제 침대에 누우셔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꿈을 꾸셨는데 2층에 어떤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가 애들이 말하는 귀신이니 이리 내려와봐 같이 놀자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를 보더니 시 굳더니 사라지고 꿈에서 깨셨답니다. 어머니는 귀신 쫓아냈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날 밤에 주무실 때 꿈에서 그 귀신이 어머니 몸에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셔서 소리를 계속 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깼는데 정말 온몸이 아파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집이 불에 타버렸다. 중학교에 다닐 때 집이 불에 타버렸다.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으로 비가 새기까지 하는 낡은 곳이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만약 집에 인격이 있다면 집도 우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나는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불이 난 원인은 이웃집의 누전이었다. 집은 여러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다. 겨울철 건조한 데다 나무로 지어졌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집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불타버린 집에 혼자서 남아있는 꿈이다. 꿈속에서 집은 옛날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불이 났던 건 꿈이었나 봐. 다행이다라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 방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부엌벽이 없어지고 본 적이 없는 다른 집에 이어져 있었다. 당황해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이음매를 찾아봤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두 집은 연결되어 있었다. 이 두 집은 같은 집이야. 꿈속에서 나는 그렇게 외쳤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새로 살 집의 후보가 정했어. 라고 형제들과 나에게 말해주셨다.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우니까 각자 가본 다음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셨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학교가 쉬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집을 보러 갔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알아차렸다. 본 기억이 있었다. 이 집은 그날 밤 꿈에서 봤던 그 집이다. 시험 삼아서 부엌 천장을 우러러보니 꿈과 똑같은 벽지가 붙어 있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임시로 살고 있던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만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이야기는 해보기로 했다. 어젯밤에 새 집 꿈을 꿨어요. 전에 살던 집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전에 살던 집이 여기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어린 아이의 쓸데없는 말이겠지만 아버지는 그러냐며 내가 그런 꿈을 꿨다니 그 집으로 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형제들은 아직 그 집을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선선히 그렇게 정해버렸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나와 형제들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그 집이 옛날에 살던 집에게 소개받은 집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안의 여직원.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다. 어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이런, 서둘러 집에 가야지. 이윽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 부서인 10층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조명도 꺼져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정전 같다.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다.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다. 조금씩 초조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다.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있을 리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다. 예상치 못한 출현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속으로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라고 빌 뿐이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라고 생각하며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다.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날 보기라도 할까 봐서이다.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땀이 절로 났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다. 손을 들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인 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다.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사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뉴스. 몇 년 전 새벽 1시쯤 별일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하고 있었다. 이런 시간에 뉴스 같은 것도 했었나? 라고 생각하며 계속 TV를 봤다. 시작할 무렵에는 여자 아나운서와 남자 앵커가 평범하게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보고 있자니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어쩐지 두 사람 모두 웃기 시작했다. 미소 같은 것도 아니었다. 복소라고 할 만큼 어떤 예고도 없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두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저 카메라를 바라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로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두 사람은 나를 보며 정신이 나간 것처럼 계속해서 웃었다. 나도 점점 무서워져서 급히 TV를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자리에 들었다. 무슨 채널이었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다음 날 신문을 확인해봤지만 그 시간에 뉴스를 방송하는 방송국은 한 곳도 없었다. 도대체 그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다섯 번째 이야기, 독서실.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주위에서 우등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공부에 집착을 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가는데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네에 작은 독서실을 갔는데 늦은 저녁이 되자 문득 주위를 둘러봤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더래요. 독서실은 4층이고 주인 카운터가 3층에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밤 12시쯤 되자 주인 아저씨가 친구한테 휴게실에 라면 끓여놨다고 3층 휴게실 와서 라면 좀 먹고 공부를 하해서 내려갔죠. 마침 배도 고파서 내려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어갈 때쯤에 아저씨가 친구한테 얼마나 더 공부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밤새 공부할 거라 하더니 아저씨가 난해한 표정을 지으셨대요. 웬만하면 집에 일찍 가야지 학생 혼자 공부하면 무서울 텐데 독서비 환불해 줄 테니까 집에 일찍 가. 하지만 공부에 집착이 강한 제 친구는 굳이 이 독서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면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제 친구는 공부를 할 거라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학생. 정 그러면 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3층 현관만 잠그고 열쇠도 주고 갈게. 만약 집에 가고 싶으면 2층 화분 밑에 열쇠 놓고 가. 친구는 좋다고 합의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카운터에서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울려서 짜증나 결국 받았는데 아저씨더라고 합니다. 학생, 나 주인인데 혹시 만약에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혹시 문 한 번이라도 열진 않았지? 네, 안 열었는데요. 그래, 누가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열어주면 안 돼. 아저씨의 전화에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잡생각을 치우고 다시 공부하는데 도저히 아저씨의 말이 거슬려서 전화 끊고 30분쯤에 결국 집에 가기로 하고 짐을 부랴부랴 챙겼습니다. 독서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랍니다. 친구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속으로는 2층에 가겠지, 2층에 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발소리는 더욱 커지더니 3층 독서실 현관까지 오는 소리가 났고 덜컹하는 현관문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계속 4층에서 가방 들고 있었고요. 친구는 숨죽이고 가기만을 기다렸는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거기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저 4층 가서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정신을 놓을 뻔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후회 중이었습니다. 3층 계단 현관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4층까지 또렷이 들리는 소리 10분가량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때 친구는 그것이 돌아간 것 같아 4층에서 3층 현관 쪽으로 가려고 계단을 반 내려왔는데 그때 문 열어,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라며 목청이 터져라 쩌렁쩌렁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15분간 지속되었고 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 웅크려서 덜덜거렸습니다. 그렇게 40분쯤 되었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싹 조용해지더니 창문 열려있네 하고 4층 화장실에서 들렸답니다. 친구는 정신을 잃고 8시쯤 돌아온 아저씨 덕에 깨어났습니다. 아저씨는 뭔진 몰라도 미안하다며 독서실 돈을 배로 환불해주고 집까지 배웅해줬다고 합니다.
집에서 생각해보니 독서실에 들어갈 때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창문에도 부적이 있었던 거겠고요. 여섯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기억.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 그리고 그 기억. 나중에서야 그 당시의 인상과는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자주 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일이 있다. 학교를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이 논인 시골길이었다. 도중에는 망해버린 마네킹 공장이 있고 그 너머에 싸구려 과자 가게가 있었다.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 점처럼 보일 뿐.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흘렀던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폐쇄된 공장 부지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의 잔해가 쌓여 있고 그것이 철조망 사이로 보였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을 나쁘게 했다. 공장 부지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흐리고 썩어가는 물, 이리저리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 어느 날 지나가다 문득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공장의 뒤편으로 가보았다.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나빴다.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반신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다.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도랑에서 마치 정같이 보였다. 끌어올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있는 곳도 멀어서 포기했다. 다른 녀석이 혹시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 이 발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당분간은 그 마네킹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렇지만 슬픈 것은 날마다 그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흰 피부는 변색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간다. 드디어 풍성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드문드문해진다.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가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다. 이제 원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이미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한 치아 아래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의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다. 간신히 수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을 흡수해 보기 흉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쓰레기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한 번 더 보러 갔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문득 생각이 나서 추억의 장소를 자전거로 가게 되었다. 그 도랑에도 갔다.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노는 매립되어서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 부지는 주차장이 되었다. 마네킹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나는 문득 알아차렸다.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나에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썩어가는 과정과 똑같지 않은가?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다. 단지 한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꺼림칙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 슬플 따름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시카를 들고 있는 여자. 야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집에 가려면 늘 공원을 가로질러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공원에 들어가자 공원 구석에 시카를 든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한밤중에 시카를 든 여자라.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눈을 보니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풀려 있었다.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근처 화장실로 서둘러 숨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야근 후라 너무 피곤하고 긴장이 풀렸던 모양인지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일어나서 바로 출근했다. 퇴근할 무렵 신문을 보는데 경찰 한 명 부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놀랍게도 우리 동네 공원 화장실에서 당한 것 같다. 심야 순찰 중 흉기를 든 여자가 화장실에 서성거리고 있어서 주의를 주다가 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못 찾아낸 게 아니었다. 날 찾아냈지만 문이 잠겨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화장실 문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오늘 밤 퇴근 후가 걱정된다. 여덟 번째 이야기, 검은 원피스의 여자아이.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해외에 살았습니다. 그때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고 그것을 원인으로 상당히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갈색의 예쁜 머리를 하고 검은 베일이 달린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14살이나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을 때였지만 동양의 미인 같은 느낌의 여자아이입니다. 슬픈 듯한 얼굴을 한 채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 특유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하고 있으면 왠지 무서운 느낌이 온몸을 덮쳐오고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먼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서 있어서 결코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그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소녀는 일체의 표정도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바뀌지 않는 시선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타이르고 싶어서, 무엇인가로부터 풀어주고 싶다는 것 같이 결국 꿈에 나온 소녀가 걱정된 나는 꿈에 나온 바다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이나 자료관을 찾아 그것과 비슷한 바다를 찾아냈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바다. 여기에 가자고 친구를 꼬셔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가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언제나 꿈에서 보던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바로 그곳에 흐릿하게 소녀가 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나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광경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꿈의 광경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의 영상이 자신의 의식 안에서 비추어 합쳐지고 일치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 뒤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려줬구나. 고마워. 저는 그 소녀가 내가 자신을 알아차려줬으면 해서 꿈에 몇 번씩이나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몸으로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그 꿈을 꾸는 일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바다는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그 검은 원피스의 여자아이도 아마 그곳에서 자살했던 것일까요? 9번째 이야기, 은퇴한 형사. 나는 형사였다. 오래전에 담당했던 행방불명 사건을 이야기해본다. 그날은 밤에 눈이 많이 내려 사방이 하얗게 되었었다. 증기기관차의 탈선 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부기관사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기관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역 출발 시 역무원은 기관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변에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이라 뛰어내렸다고 해도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 주변에 건물이나 나무도 없고 단선이라 다른 열차로 옮겨 탈 수도 없었다. 혹시 기관차 밑에 있지 않을까?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의 일이다. 은퇴하고 종종 생각나는 일이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데 문득 기관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가서 오싹해졌다. 10번째 이야기, 고양이. 때때로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울 때가 있다. 자취를 하고 있는 낡은 맨션. 지은 지 30년은 지난 맨션이라기보다는 목조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곳이다. 방은 일본식 방이 2칸이 있고 수납은 억지로든 하기 위해 작은 벽장이 있었다. 물론 다다미가 깔려있고 목조 건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애완동물은 금지였다. 그러나 자취의 외로움을 혼자 견디기 힘들어 나는 몰래 친구에게서 받은 새끼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암고양이기 때문인지 얌전한 대단한 난폭하게 굴지도 않고 우는 일도 거의 없었다. 고양이의 이름은 미리아로 지었다. 그 고양이가 바로 지금 허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똑같이 침실이 아닌 방의 구석에 앉아 우는 것이다. 당황해서 안아 울려 우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리아는 같은 장소에 앉아 방의 중앙을 향해 다시 울기 시작한다. 미리아를 준 친구에게 상의해봤지만 대답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양이는 죽은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우리 고양이도 가끔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울 때가 있어. 고양이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밤중에 방구석에서 우는 것은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곧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들켜버릴 위험성이 있었다. 한번 목줄을 연결해 보았지만 목줄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으므로 곧 떼어버렸다. 어느 밤 너무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 미리아를 귀요미는 안아 울렸다. 미리아는 그래도 계속해서 운다. 밤에 보이는 특유의 하얗고 둥근 젖어있는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삐뚤어져서 비쳐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방 안이 비치고 있었다. 방의 전등이 비치고 벽장이 비치고 그 위에 작은 옷장이 비치고 있다. 그 작은 옷장은 어느샌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느 남자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공포에 움츠러질 것 같은 다리를 어떻게든 움직이며 태연을 가장해서 미리아를 안고 방을 나갔다. 곧 달리기 시작해 가까운 편의점에 뛰어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작은 옷장에 있었던 것은 옆방에 사는 사람으로 지붕 밑을 통해 내 방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방에서는 내가 잠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산더미같이 발견되었다. 그 후 나는 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애완동물을 길러도 되는 맨션으로 이사했다. 11번째 이야기, 귀신 같은 얼굴. 내가 SN에 살 때 우리 집은 에도 시절에 지어진 매우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어 나를 길러준 것은 백부님과 백모님이었습니다. 백부님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방이 모자라 별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채의 앞에는 커다랗게 그려진 귀신의 얼굴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 도저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이 될 즈음에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져 그저 벽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여름에 나는 그동안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한 고열로 몸져 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앓았는데 병이 시작된 지 사흘쯤 되었을 무렵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잃은 동안 나는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혼자 별채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와 똑같은 풍경인데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귀신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복도의 저쪽에서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성이 내 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무엇인지 모를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는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보아도 금방 태어난 것 같은 아이를 맨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다음 순간 여자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벽에 걸려 있었던 귀신의 얼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입니다. 싫어. 무서워. 저리 가. 라고 외치면서 눈을 뜨자 옆에는 제 이름을 부르며 혀를 차는 백모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막부 말기에 이 집에 살던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에게는 보리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보리는 유산을 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돌아버려 유산을 한 지 1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을 때의 얼굴은 모든 것을 잃고 증오만이 남은 정말로 귀신과도 같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귀신의 얼굴을 부적으로 만들어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벌써 2번이나 유산을 경험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저주일까요? 12번째 이야기, 이름. 저는 제주도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난대산림연구소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고사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고사리를 캐러 사람들이 오곤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구역이 출입금지 구역이라 산불 관리 겸 출입 통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차로 산의 출입금지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제주도는 1년에 2번 장마가 옵니다. 봄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고사리가 나기 시작할 때쯤이면 비가 내린다고 고사리 장마라고 합니다. 비를 맞고 좋은 고사리들이 자랍니다. 여하튼 그날도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후임 3명은 차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무전기에서 잘 가지 않던 Y산으로 순찰을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산은 서귀포에서 도로를 따라가다가 한라산 가기 전에 조그마한 산인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동하여 한참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제 후임이 말했습니다. 저쪽에 사람 있는데요. 저는 확성기로 거기 아주머니 다 보여요. 어서 나오세요 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풀숲에 들어가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이라 아주머니께서 계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후임은 이상하다면서 분명 봤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30분 동안 순찰을 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등에 고사리 한 무더기를 메고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께 다시 오시지 말라고 주의를 드리고 차에 태워 산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크게 틀고는 후임을 향해 에이야 이 노래 좋지 않냐? 라고 말했는데 뒷좌석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산에선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야. 저희는 이상하신 분이라 생각하곤 대답하지 않고 산 입구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점심도 먹고 다시 순찰을 도는 중이었습니다. 후임이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에서 내려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후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후임이 간 방향으로 갔는데 후임은 없고 숲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부에 무전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없어졌던 후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후임이 눈이 풀린 채 울면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른 후임을 질질 끌어 차에 태우고 도망가다시피 산에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달려 연구소 근처에 멈추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임의 말에 따르면 소변을 보러 갔는데 아까 봤던 아주머니가 멀리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후임은 아주머니에게 주의를 드리려고 바로 쫓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놓쳤다 싶어서 뒤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손을 꽉 잡고 질질 끌고 가더랍니다. 발버둥치고 나무를 쥐어잡아도 힘이 엄청나서 숨도 못 쉴 정도였답니다. 후임은 이대로 넋 놓고 끌려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큰 나무를 부여잡고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둘렀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은 사람을 봤는데 아까 자길 보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마치 영화에서 총을 맞은 것처럼 머리에 큰 구멍이 있고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답니다. 그리곤 자길 향해 욕을 계속했다는데 자세히 듣진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달려간 거고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농담도 잘 안 하던 녀석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농담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후임은 결근을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무단 결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도 그 산에는 순찰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산 근처로 농원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태워다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께 그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혀를 찢찢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예전에 그 산은 당시 군을 피해 숨어 계셨던 분이 많았는데 그 산에서 만약 이름을 불려 들어가면 그 이름과 관련된 가족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산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미신을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군복은 아니지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당시의 군인으로 오해했던 게 아닐까요? 그 후로는 그 산으로는 순찰 가지 않았습니다. 13번째 이야기, 병원의 엘리베이터. 삼촌께서 입원하셨다. 누나와 함께 병원에 문병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어린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손님, 몇 층 가세요? 라고 물었다. 엘리베이터 안내 흉내라도 내면서 노는 것 같았다. 1층으로 가주세요. 여자아이는 귀엽게 미소 지으며 1층을 눌렀다. 딸을 키우는 재미는 저런 걸까? 1층으로 내려가던 도중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환자복을 입은 여인 남자가 탔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몇 층 가세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쑥스러운 듯 지하 2층이라고 중얼거리고는 엘리베이터 한쪽 벽에 기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여자아이는 1층 외래 병동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귀엽게 안내해 주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누나한테 말했다. 엘리베이터에 있던 여자아이 귀엽지? 응, 완전 귀엽더라. 중간에 탄 사람은 쑥스러운지 제대로 대답도 못하더라고. 그러자 누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중간에 누가 탔어? 생각해보니 그 병원에는 지하 2층은 없었다. 14번째 이야기, 사고. 나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관리 및 수리 업무를 하고 있다. 어느 날 근처 병원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연락받았다. 재빨리 차를 타고 갔지만 퇴근길이라 길이 막혀 이미 도착했을 때는 30분이 지나 있었다. 이미 현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안에는 간호사 혼자 갇혀 있는 것 같다. 빨리 내보내주세요. 빨리. 공포에 질린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도구를 꺼내 작업에 착수한다. 문에 떨어져 있어주세요.
그녀가 계속 엘리베이터 문을 두들기고 있다. 문 근처에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 문에서 떨어져 있어주세요. 라고 다시 외친다. 미친 듯이 문이 울리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주위 사람도 불안한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참다 못해 병원장이 외친다. 간호사, 얼른 문에서 떨어져. 위험해. 여자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린다.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선다. 그럼 지금 문을 두들기는 건 누구야? 일단 간호사의 목숨이 먼저였기에 문을 여는 작업에 집중했다. 문을 열자 간호사는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길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불이 꺼지자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는 서서히 늘어나 내가 올 무렵에는 엘리베이터 안이 그 녀석들로 가득했다고 한다.